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 갑 국회의원 박균택입니다. 정치의 불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경제와 민생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의 등장과 그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들,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집단의 불법적 행태를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당연히 누리고 먹고 사시는데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정치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정치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란 수괴와 그 옹호 세력들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내란으로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되살려야 합니다. 무너진 민주주의와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장의 비전으로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야 합니다. 정치의 정상화, 민생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률은 하락세에 있었고 내수 경기는 꽁꽁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더 가했습니다. PPT 봐주십시오. 아마 우리 권한대행께서 앞서 그 피해가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그 피해가 지금도 국민의 삶에 영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압과 구속,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정치의 불안정은 고스란히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탄핵, 그리고 내란 세력의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십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 재판부의 결정에 맡기더라도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그 신속한 상황 정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법에서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 법에서 뭐뭐 한다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은 제가 두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우리 권한대행님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송 과정에서 얘기하기를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한다. 이 얘기를 피력을 했는데 그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큰 틀에서는 우리 변호인들이 제 의견에 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법률적인 쟁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만큼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대행님을 대리하는 분 아닙니까? 네, 대변은 하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법률 논점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충분히, 그 의원님도 법률가신데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부의 사유로 들고 계시는 여야 합의, 이것이 재판관 선출에
법적인 절차 요건은 아니다라고 그 변호사들도 인정을 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우리 고난 대행님을 대리하는 분들인데 그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보도 내용이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에게는 직무유기죄라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뭐 글쎄요, 그건 그렇게 단순히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걸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니, 명확한 제 얘기는 문제인 것 아니,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문장만 갖고 제가 답변 드릴 제가 그 법률적 지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때 그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죄가 명백함에도 우리 권한 대행께서는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않고 방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뭐 우리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현실적으로 물리적 충돌이 심히 우려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신인도 그 타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건 범죄다라고 분명히 지시를 하셨어야 경제를 걱정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걱정하는 분의 바른 자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거기에 저는 물리적 충돌을 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네. 경호처는 지금도 수사기관의 경호실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응하도록 지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제가 그 부분에 뭐 생각을 좀 제가 생각을 안 해본 부분입니다. 네. 그 압수수색 거부가 합법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 거부 때문에 특검법 도입에 논거도 되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거부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런 법적인 절차를 좀 생각해서 지휘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풀어주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네, 지금 특검법은 뭐 재판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박현수 치안감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윤 정부 들어와서 3년 만에 3계급 승진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라 계급장을 따다 붙였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비정상적인 승진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내란 범죄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란 범죄가 일어나던 때 바로 직후에 영등포 경찰서장과 통화를 수차례 하고 또 이상민, 조지호 이런 분들과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인물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가면 그 부하 직원들은 우리는 범죄자를 장으로 모시는 거냐라고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내부 게시판에 그 글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안 공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각 부처의 장관 책임으로 인사를 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장관들이 제청을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정무직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제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 등의 일환으로 그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뭐 사후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한테 국회에서 저한테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뭐 챙겨보라고 말씀을 전달을 했고요. 전달했는데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의 그 답변은 자기가 챙겨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그냥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경찰청장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는데 또 대통령도 없는데 이 인사는 누가 주도한 것일까요? 그거는 서울경찰청장이 공석인 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저한테 건의를 한 것입니다. 소문에는 윤석열 피의자가 구치소에서 임명을 지시했고 비서실이 주도해서 임명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소문 못 들으셨습니까? 그 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소문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인 저는 뭐 알고 의혹적이고. 있지 못합니다. 어쨌든 내란의 무리를 빨리 정리해야 할 입장에 있는 우리 권한 대행님께서 이걸 방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회적 비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PT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우리 내수 경기 지표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것입니다. 10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게 소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수는 아시겠습니다만 소비하고 뭐 투자 같은 게 있고, 소비 중에서는 서비스 소비가 있고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소비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글로벌 복합 위기 때 소비가 안 좋다가 소비가 회복이 서비스 소비부터 됐습니다. 그 서비스 소비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근데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회복 속도가 늦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윤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게 내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려면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실질임금이나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로 돌아야 됩니다. 근데 작년 2, 4분기부터 플러스로 돌았으면서 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가 생각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복도가 늦기 때문에 그런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금 추경 논의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그런 거에서 유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저 통계에는 내구재, 그다음에 준내구재, 비내구재가 다 포함된 결과입니다. 포함되는데 내구재가 주로 마이너스고 저건 그중에 소매 판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는 게 서비스를 사는 것도 있잖아요. 뭐 의원님께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거는 그건 소매 판매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는 건 소매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내수 중에 소비의 통계 중에서는 서비스 소비 통계도 있고 저렇게 소매 판매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소비는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불행하게도 소매 판매는 플러스가 아니고 아직도 마이너스이고 그중에 저 마이너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내구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개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게 작년 말씀드립니다. 3분기까지도 저 통계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도 마이너스 맞습니다. 맞죠? 네, 마이너스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저게 저 10분기 2년 6개월의 기간이라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출범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로 재직한 기간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저런 통계로 인해서 영세 상공업자들이 소상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권한대행께서는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소비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저 통계는 가슴 아픈 통계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우리 경제 상황과 글로벌 세계 경제 동향을 보십시오. 2022년은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하고 수출이 마이너스였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도는 글로벌 복합이기 때문에 물가는 우리가 6% 이상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이거 천정부지로 올라갔고요. 이런 상황에서 2022년과 23년은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가 24년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았으면서 일부 온기가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래서 서비스 소비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아직 금리나 물가가 높은 관계 때문에 소매 판매 부분이 회복이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자영업자가 힘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대책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저 통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외적인 여건을 이제 핑계를 대시는데 97년 IMF 때 이 내수 경기가 5분기 이상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고 2008년 국제 금융 위기 때도 그 5분기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부 경기를 핑계 대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좀 다른 성격의 여기 지금 다른 성격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IMF 위기 때는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의 부채가 그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그 가계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이 가계로 오고 저렇게 소비에 영향을 더 크게 줬던, 그러니까 구조가 막 바뀌어 있어서 불행하게도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의원님께서 어차피 경제를 책임졌던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당신은 핑계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상황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건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자영업자의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구조적인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복합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아시지 않습니까? 유동성 파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금리가 또 올라갔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갖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뭐 빚이 그렇게 빚에 대한 부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그 자영업자 분들의 맞춤형 지원을 해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저런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영세업자가 98만 명이 넘게 2023년에 문을 닫았는데 왜 정부 차원에서는 소비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저는 문제 삼는 것입니다. 서민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국민의 삶에 고통을 느낀다면, 영세업자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않고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네, 의원님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은요. 지금 98만 개가 폐업을 했는데 실제로 1년에 창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80만에서 90만 늘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창업하신 분은 120만에서 한 115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은 줄어든 건 맞지만 그 창업은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저희가 정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재정의 역할을 안 하셨다고 비판을 하시지만 그 복지 지출, 그다음에 그 생계급여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는 어느 정부보다도 늘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도와드리려면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현금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은 그동안 그 빚이 금리가 쌌을 때 본인의 능력 대비 빚을 많이 내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 부담이 치솟고, 그런데 매출은 안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드리는 것도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서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이분들이 새 출발하도록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이 좋아져가지고 그 내수로 확대되는 것이 투자 쪽에는 영향을 줬지만 소비 쪽에는 저희가 생각한 만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졌고,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말하면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그 단기적으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논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논의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설 연휴 때 지역을 돌다 보면은 그래도 온누리 상품권, 지역구 화폐 덕분에 영업이 좀 되고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우실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 다시 드리지만 이분들의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 다르고요. 어떤 분은 금융 부담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온라인 소비 때문에 오프라인이 해서 그런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그 자영업자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춤형 대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PPT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을 위해서 투입했던 그 재정 금액입니다. 예산 금액인데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갈수록 애정이 투입량이 줄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해결된다고 하는데 경기를 살리는 건 정부의 노력 의무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무튼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신속한 추경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하여튼 추경에 대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을 위한 또 경제 성장을 위한 추경안 제시를 했는데 읽어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느낌이 어떠십니까? 뭐 일단 저희가 국정협의회 일정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논의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추경에 대한 원칙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뭐 사업이나 이런 논의는 또 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그 일단 신속하게 하는 건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예산을 빨리 신속히 집행하는 게 일단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경 논의도 빨리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의원님들은 별로 신속한 추경 편성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르십니까? 신속한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편성을 신속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논의에는 추경의 필요성과 추경의 시기와 규모와 그다음 추경 사업 모든 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추경의 편성 여부, 또 편성 시기, 액수 이런 것들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누가 함부로 예산을 끌어다 쓸 것이며 그러다 보면은 또 하반기에 그 문제는 그 예산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신용평가사들의 성장에 대한 그 전망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심리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필요하다면 속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2월입니다. 그 올해 지금 673조의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갖다가 최대한 신속 집행하는 게 당연히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예산 집행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효과가 어떤지 그래서 추경 논의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추경이 실제 편성될지 규모도 모르면서 무작정 빨리 끌어다 쓰라는 것만 말씀하시면은 그게 실효성이 있고 과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전달될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뭐 제가 굳이 여기서 뭐 작년에 예산이 감액 예산이 된 것이고 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말씀을 하시니까요. 시장에서 올해 감액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언젠가는 추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하고 규모 이런 것들이 언제 필요하냐라는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자체가 지금 감액 예산이 통과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의 어떤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재정의 역할이 부족하다라는 문제의식은 아마 동일다 하실 겁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네. 설마 그 민생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예산안이 통과됐던 것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금 책임을 돌리는 의미는 아니신 거죠? 제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반기를 끌었으면은 이게 추경이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떡하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제 시장에 계신 어떤 전문가들이랑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저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계가 녹이 슬기 전에 기름칠을 하는 것, 또 새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번 민생회복 지원을 위한 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좀 속도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